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함께 5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희 부부는 작년 이맘때부터 시댁과 연락을 끊고 살고 있어요. 처음부터 시부모님과 친하게 지내려고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한때는 저도 시댁과 잘 지내려고 부단히 노력했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5년 만에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그때의 일로 시부모님을 비롯한 집안 어른들로부터 비난과 욕을 들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연락을 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그렇게 시댁과 연락을 끊지 않았다면 남편과 함께 이혼 후 내 아이를 외로운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의 결정은 제게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최상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부터 해외에서 생활을 해왔어요. 아버지의 직장으로 세계 각지를 누벼야 했거든요. 남미 국가에서도 살아봤고, 미국, 독일, 홍콩, 태국에서도 살았어요. 따라서 제 어린 시절은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시기에 어디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며 살아야 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험들이 성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지만, 20살이 되던 해에 저는 부모님과 처음으로 떨어져 살게 된 건 대학에 서울에 입학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방콕에 계셨는데 어릴 때부터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대화가 조금 더 깊어지면 외국에서 살다 온 흔적이 드러나곤 했죠. 유행어나 관용어, 그리고 특이한 한국 습관 등이 나에겐 낯설었거든요. 처음에는 스페인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를 구사해왔다 보니 이에 대해 당혹해하던 친구들도 있었죠. 하지만 사소한 일상 속에서 소통이 힘들어지자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배려심 많은 성격이었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내성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행동은 안 돼요. 친구들은 촉화면이 닫아 말을 마치 제가 외국인인 것처럼 느끼게 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입사했을 때 일부러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죠. 업무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적어도 그런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다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직원으로 인식받을 수 있었거든요. 제 상사와 동료들이 저를 유능하고 자기관리에 엄격한 사람으로 평가했어요. 물론 사적인 연락이 없고 업무의 시간에는 엄격하게 밀어내고 살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생각되기도 했지만요. 적어도 사람들 눈에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들키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원문을 조금 수정하여 이해하기 쉽게 다시 써보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새로운 팀장이 부임하면서 제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팀장은 입사 당시부터 능력을 입증하여 대리로 승진한 후 해외 지사로 발령받은 경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업무 처리 속도가 빠르고 능력 있는 분이었죠. 야근도 자주 하지 않았고 부하 직원들을 괴롭히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의 성과를 빼앗는 행위를 하지 않아 직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외모도 멋진 편이었기 때문에 여성 직원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평판을 가진 팀장이 저에게만 예외적으로 냉담하게 대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늦잠 씨만 우리 회사에 안 맞는 것인가요? 매번 회식에 참여하지 않고 동료들과 업무를 나누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회식 참여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업무는 제가 맡은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이니까 제가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자 인상을 찌푸리며 저를 한참 보더니 알겠다고 하곤 가버렸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제가 감기 몸살로 엄청 앓게 되었는데 맡은 업무가 밀려서 꼼짝없이 야근을 하게 되었지 뭐예요. 몸에서 열은 펄펄하고 온몸이 쪼개지는 느낌인데다 약기운에 정신까지 몽롱해서 정말 이대로 딱 죽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어요. 회사에 친한 동료도 없었고 사수한테 말하는 건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는데 누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들었는데 순간 눈앞이 희미해지면서 그대로였어요.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떴더니 병원 응급실이 내 옆에 있었고 졸고 있던 팀장님이 깨어난 나를 보자 정신 좀 차려요.
하마하면 목숨이 위험했어요. 그 몸으로 야근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숨이 둘셋이 되겠어요. 어쨌든 회사에서는 병가 처리할 테니까 며칠 동안 치료받아야 해요. 감기를 가볍게 여겼다가 큰 코 다친다고 팀장은 투덜거리긴 했지만 제 걱정을 해준 것 같아서 사소한 것까지 챙겨주셨어요. 팀장님, 이제 괜찮습니다. 이미 늦었으니 돌아가세요. 아무리 팀장이지만 그리 좋지 않은 부하 직원을 병수발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도 팀장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권상 씨는 가족이 없어서 일반 병실로 옮기는 것만 봐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좀 자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부모님이 해외에 계셔서 연락할 사람이 없던 탓에 팀장님이 제 곁을 몇 시간 동안 돌봐주신 후에 떠나셨어요. 그 후 며칠 동안은 주말 2날을 더 휴식을 취하고 나서 회사에 출근했어요. 회사에 도착하니까 맡은 일이 제 사수와 동료들이 함께 처리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제 탓으로 업무 부담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나를 탓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 문제를 그대로 지나칠 수 없어서 사무실에 커피를 내렸고 그렇게 사과했어요. 그렇게 있었던 일이 지난 후 며칠 뒤에 우리 부서 회식이 있었는데 팀장님이 꼭 참석하라고 하더라도 회식은 법이요. 공짜 술을 마시고 놀기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부서를 향해 업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서로의 얼굴도 익히고 친분도 다지는 자리라고 권하오니 씨도 이번 일로 느낄 것이 있을 테니 이번에는 꼭 참여하세요. 이번만큼은 강제 입양된 회식 자리에서 저는 입사 후 처음으로 동료들과 업무가 아닌 차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항상 혼자 먹던 점심도 동료들과 함께 먹게 되었어요. 팀장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우리 부서는 물론이고 저 역시도 많이 변해버렸어요. 물론 좋은 쪽으로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애도 시작하게 되었고 바로 팀장과 함께요. 회사에서 유능하고 당당한 남자는 막상 연애를 시작하니 수주도 많고 연애에 겁을 많이 내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회사 밖에서는 제가 리드를 하기도 했어요. 저보다 6살이 많은 팀장은 일남 일녀 중 장남으로 저보다 3살 많은 동생은 이미 결혼해서 애가 2이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항상 결혼을 하라고 닥달하는 상태였고 저와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은근히 결혼에 대한 압박을 주곤 했어요. 한편 우리 집에서는 제가 천천히 결혼을 바랐어요. 떨어져 지낸 시간이 많았던 만큼 아직은 하나뿐인 딸이 부모님 그늘 안에서 살길 바라셨어요. 그런데 제 부모님의 마음을 돌린 것은 팀장이었습니다. 아지로 달려가 저희 부모님을. 저는 설득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예전과는 다르게 결혼을 했다고 해서 여자가 시댁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딸을 시집 보내서 시어머니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같은 사위를 얻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요. 처음에는 그 말을 딱히 믿지 않았던 우리 부모님은 계속 반복되는 방콕까지 가시며 믿음직한 모습을 보이는 제 팀장을 만나 결혼을 승낙해 주셨어요. 비밀 연애를 2년 이어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부모님께서 허락을 받았다고 바로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는데 제 성격이 밝은 것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연애할 때마다 남자친구의 어머님들이 저를 매우 좋아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너무 고막 없이 오히려 불편해할 정도로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인 것 같아요. 박다은 안녕하세요. 그런데 정적인 시어머니가 되실 분은 제 모습이 싫다고 하시네요. 남자에 비해 여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거였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너무 활기가 박동하니까 내 아들이 가려지는 것 같다며 이 말이신 거죠. 여자는 착오로 남편을 내지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남편보다 빼어나거나 튀거나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어머니, 그런 점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팀장님은 충분히 빛나는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의지하는지 보세요. 그래도 걱정이 남는다면 제가 살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성격이 밝은 것은 죄가 되는 일이 아니지만 어쨌든 어머님 마음을 얻고 싶어서 저는요. 성격까지 고치겠다고 다짐했어요.
결혼을 하고 시댁 식구들을 만날 때는 혹시 내 행동이 튀지는지, 내가 너무 밝게 보이지 않는지 항상 자기 검열을 해야 했어요. 물론 남편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죠. 이런 노력이 이어지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시댁에서는 자연스레 그림자처럼 행동하는 게 익숙해졌어요. 시어머니 말에 고분고분 따르고 신우의 얄미운 짓에도 무던하게 넘길 줄 아는 한마디로 한국형 며느리가 된 거죠. 그나마 업무 시간 중에는 회사라는 그늘 아래 며느리 노릇을 쉴 수 있었지만 아이를 낳고 퇴사하면서 그나마 있던 그늘막을 잃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 무렵에 아빠가 퇴직하시면서 부모님이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친정이라 비빌게 되었어요. 언덕이 자리를 잡게 된 후 수십 년간 타지에서 일하시며 바쁘게 살아온 아버지께서 퇴직 후에 무력감에 힘들어 하셨다. 그때 우연히 제가 자녀를 돌보는데 도움을 주면서 다시 힘을 내셨어요. 손자의 능력 있는 일상을 식물 도감처럼 매일 블로그에 기록하시며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만들기와 놀이를 배우시면서 직접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외할아버지를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버지 덕분에 어느 정도 육아에서 해방된 쟤는 잠깐씩 영어와 스페인어 과외를 하면서 살비를 벌어왔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외였기 때문에 시험 때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상황에 따라 스케줄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변경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아이들을 맡기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믿을 수 있는 친정 부모님께 맡길 수 있어 마음이 편했어요. 일생에 잃은 아이들은 부모를 떠나 잘 놀다가도 밤에 되면 엄마를 찾아오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제 아들은 외할아버지만 있으면 엄마를 찾지 않고 잘 자요.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친정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나 오키나와 같이 비행 시간이 짧은 곳으로 여행을 데려가면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점차 여행 범위를 넓혀서 태국, 캐나다, 독일까지 다녀왔죠. 아빠가 부임했던 지역이라서 현재 아빠의 친구분들이나 후임들도 계셔서 적은 비용으로도 알차게 여행을 즐길 수 있었어요. 저희 부부에게는 저희 부모님이 숙식을 책임지셔서 항공료만 내면 여행을 즐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모습이 시댁에서는 안 좋게 비춰졌고 어느 날 신이가 제 SNS에 댓글을 남긴 것이었죠. 캐나다에서 친정 부모님과 캠핑을 하는 사진 아래 그래서 네 집 며느리지 아주 잘 놀고 다니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는 화가 났지만 더 크게 기분이 상했습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만 마치 신우이한테 잘못된 점을 드러낸 느낌이 들었죠. 우리 부모님도 그 댓글을 보고 전화를 했다고 해요. 예, 시댁에서 뭐라도 하지 말라고 빌더라. 신우이가 쓴 글을 보니 화가 많이 났나 봐. 엄마, 그렇게 생각 마세요.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무슨 이유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부러워서 그냥 남긴 글이라서 그냥 알아서요.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솔직히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시댁에 가면 아무래도 이 일로 어떤 말을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대수롭지 않게 이렇다는 거였어요. 우리 돈으로 장인 부모님을 모셔서 여행 간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장인 부모님 찬수 써서 간 여행이고 그러니 볼 이유가 뭐 있겠어요? 혹시라도 지영이가 무슨 말을 하면 나한테 말해 그래서 기분 상하게 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다 올케에게 맞굴지 말고 안 그래도 내가 참고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자기 부모님이랑 아주머니는 이런 상황을 모르니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본가에 가면 우리가 먼저 얘기를 꺼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먼저 물어보면 모르는 게 뭐 있겠어? 그렇게 그냥 내버려둬. 나중에라도 말이 나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그때 그렇게 남편 말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일을 크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버이께서 나를 며칠 앞두고 주말에 시댁 식구들과 외식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부부와 신우 부부가 함께 돈을 내고 준비했죠. 시어머니께서 선물 대신 용돈을 원하셔서 선물은 돈봉투로 했고요. 그런데 한참 식사를 하다가 여행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언니, 알아? 올해가 우리 부부 결혼 10주년이라고 해서 여행을 갈까 하는데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 어머, 벌써 결혼한 지 10년이나 됐어요. 여행 좋죠. 어디로 갈 건데요? 그러자 신우이가 입을 한쪽으로 치켜 올리더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행은 언니가 잘 아는 이야기인가요?
툭하면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니잖아요. 아무리 팔로 안 굽힌다 해도 자기 부모님을 챙기는데 그렇게 하면서 시어머니가 제주도 여행을 한 번도 안 모시고 가냐고 하자.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너희들의 여행 사진을 보고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 너희들은 철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 너희 부모님은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라니 어떻게 사위의 등골을 빼먹어도 그렇게 신경을 써가며 빼먹는지. 우리는 내 아들이 보내주는 여행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았어. 내 아무것도 안 하고 허심탄회하게 집에서 놀고 있는데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철저하게 여행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니, 아무리 그러지 않으셔도 좋다고요. 여행을 갔을 때 우리는 제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간 것이 아니라 제 부모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주셨어요. 우리는 제가 사서 간 정도였고 아버지의 항공 마일리지가 많아서 때때로 우리도 무료로 가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구차한 평명을 듣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언제나 이럴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여행을 보내주신 우리 오빠와 싸웠을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이유로 다른 여자를 만나서 추뜻기둥이 될 우리 오빠만이 불쌍해지는 걸요. 한순간에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집에서는 제 남편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중 하나예요. 매번 마치 종처럼 불리듯이 욕을 먹으며 살아가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사실을 말해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마치 벽처럼 느껴져서 그날마다 유독 답답했어요. 이런 게 시집살이구나 하는 걸 실감하는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 남편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해, 알지? 왜 엄한 사람을 잡느냐? 안 그래도 전에 여행 문제로 엄마랑 지영이가 오해할지 모른다고 사실대로 얘기해주자고 하는 건데 내가 말렸어. 설마 내 가족이 이런 일로 사람을 잡아가며 난리를 칠까 싶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틀렸네. 장인 덕분에 돈을 거의 안 들이고 내 식구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이제 그게 내 와이프가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대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집안이 시끄럽게 되는 것을 참아왔는데 내가 올케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거는 게 아무래도 좀 지나친 것 같아. 너는 아무리 올해보다 나이가 많더라도 내 와이프는 확실히 손이 있는 사람이야. 너는 그렇게 반말을 하는 것도 너무하고 아랫사람을 대하는 것도 내가 몰랐을 줄 알아? 때때로는 엄마를 몹시 괴롭혀서 내 시어머니 할머니한테 흉심한 행동을 하는 거 보면서 너는 그런 생각도 해봐야 해. 왜 남의 집에 와서 내 딸을 괴롭히는 거니? 그리고 너가 다시 한번 친정에 와서 이간질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내가 그때는 가만두지 않을 거란 걸 알아둬. 그리고 엄마도 그렇게 화내는 일이 생기면 그 문제를 직접 나에게 물어봐야지. 부당한 추측을 하면 어쩌겠니? 엄마 딸이니까 남의 집에 대해 귀하는 아는 걸 알아야 돼. 딸이 귀한 사람임을 왜 모르느냐고요? 앞으로 나 없이 서더라도 내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다시는 어머니를 만나지 않을 거다. 결혼하고서도 지금까지 계모집에서 항상 중립을 지키던 남편이 나를 옹호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놀란 표정으로 입을 다문 후 물었어요. 하지만 이런 갈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거란 것을 잘 알고 있어서요. 다만 이 사태가 계일될 것을 바라며 앞으로는 그것을 더 막기를 희망했던 것도 있어서요. 사실이에요. 어버이날에 있었던 한 번의 사건 때문에 한동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저를 보는 눈초리는 항상 고약하지만 대놓고 무례하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다면서요. 예, 우리 지영이가 감기와 몸살이 심해서 며칠째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며 내가 가서 사랑을 실어줘야 한다. 주고 싶다면 그 집 시어머니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내가 갈 수 있어야지. 당시 신우인의 애들을 그 집 시어머니가 봐주고 계셔서 저희 시어머니가 딸내 집에 왕래를 못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던 거죠. 아무리 자기 딸이 아니라지만 며느리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시어머니랑 사람이 나 몰라라고 있다지 뭐니. 자기도 자식 키우는 입장이면서 어쩌면 그렇게 매정한 지원이라는 말인데. 내가 지영이 죽 사다 주고 와라. 전복죽이랑 소고기 죽 닭죽 섞어서 넉넉하게 사서 좀 가져다 줘. 친정 엄마도 아니고 올케가 사온 거니까.
그 집 시어머니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아니니 아픈 딸이 굶고 있는 게 걸려서 저한테 전화까지 하신 걸 보니 오죽하면 이럴까 하는 마음에 거절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애는 잠깐 친정 아버지에게 맡기고 신우의 집에 갔어요. 도착하니 이미 안 사고 있는 집안에 신우가 먹을 죽을 끓이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사간 죽을 보고 괜히 고생시킨 것 같다며 미안해 하시더군요. 그리고 제가 사간 죽을 신우에게 먹이자 하고 작은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한 번은 거절했지만 혼자 밥을 먹겠다고 해서 아직 점심을 못 드셨다며 함께 늦은 점심을 먹게 되었어요.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니 어머니는 다르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시킨 대로 죽을 사다가 잘 전해졌다고 말하자 갑자기 넌 그 집까지 가서 신우에게 밥까지 먹고 왔다며? 부엉이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문체입니다. 그러나 아래 한국어 번역을 참고하시어 자연스러운 말투로 다시 표현해보세요. 좀 전에 신랑이 심부름을 좀 시켰다고 해서 왜 난 부부 가슴이 아픈 딸이 음식을 차리고 있는데도 목구멍으로 넘어가는데 그냥 너 인식 몰라 먹을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 난 너 무서워서 자네가 심부름을 다시 시킬 것 같아서 이번에도 여인에게 쫓기는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 어머니,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집에서 먹은 밥은 아가씨가 차려준 게 아니라 여인이 차려준 거예요. 그리고 밥줄 줬던 건 아니라고. 여인 혼자 밥 먹을 걸 그러더니 함께 먹자고 해서 먹었어요. 내가 아픈 사람을 부렸다가 밥줄 먹고 오겠다는 얘기네. 시어머니는 아무런 말도 안 하시더니 그래 그건 그렇지 하시더라고. 그러다가는 중간에 말이 와전된 것 같아. 나는 내가 그 집에서 점심까지 먹고 가길래 우리 지영이가 차려준 줄 알았지. 그건 그렇고 너희 친정에 홍삼 다리는 기계가 있다고 그랬지네. 홍삼 기계를 사용하실 일이 있으세요? 그거 빌려드릴까요? 아니, 그럴 거 없이 내가 홍삼 좀 사다가 가져와. 우리 지영이가 몸이 약해서 환절기마다 감기에 걸리니 마음이 안 좋아하지. 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무서운 거다. 내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그렇게 내 속을 태우더니 커서도 이러니 내가 아주 가슴이 찢어진다. 그러니 얘 많이 하지 말고 2채만 준비해서 가져다 놓으라. 먹는 김에 연달아 먹어야 효과가 있는 법이니까. 그럴게요. 그런데 어머님, 홍삼은 제 돈으로 먼저 사고 나중에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 계좌로 먼저 입금해 주실 수 있나요? 홍삼은 한두 푼 하는 거 아니라서 당연히 그 돈은 어머니께서 주실 줄 알았어요. 홍삼 기계를 사용하거나 전기세가 드는 거야? 따로 돈을 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재료비는 받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너 정말 애가 못돼 처 먹었구나. 아픈 사람 앞에 두고 극과 홍삼 2채 달려주면서 돈 받을 생각을 해? 예, 너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 난리날 때까지 내 시부모며 신우한테 너처럼 야박하게 안 굴었어네. 신우가 누구냐니? 남편한테는 하나뿐인 여동생이야. 그런데 손이 사람이 돼서는 그깟 홍삼 몇 불이 공짜로 못 사주니? 내가 형제 앞에 혼자 달아서 너밖에 모르는 거 내 진작에 알았다만 적어도 우리 집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난 내 자식들을 너처럼 이기적으로 안 키웠어. 그러니 잠만. 홍삼을 사다 줄 것이라고 약속했던데 이번 주 안에 가겠다 하고 지영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께서는 돈을 맡긴 사람처럼 자신 있게 말한 후 전화를 끊으셨어요. 제 곁에서 그 통화를 듣고 계신 우리 엄마는 입술을 꽉 다물고 낮은 한숨을 쉬셨고 자신의 딸이 시어머니로부터 받는 대우를 목격하고 계셨으니 마음이 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은 어머니의 안면을 상심하고 죄송해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개 없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은 아니시었지만 딸이 아파한다는 것에 민감한 마음을 갖고 계신 모습을 봐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아프면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심려하지 마세요. 엄마는 장시간 힘들게 자녀를 키우는 집안이니 위험할 수 있으니 제가 대신 홍삼을 가져다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야기하시던 건 엄마가 주신 돈으로 산 것을 억지로 말려서 샀다는 사실을 남편한테 몰래 드렸어요.
남편이 쉬는 날 같이 가면 편할 거라 생각하고 사려고 했지만 남편이 알게 되면 집에서 큰일이 날 것 같아서 혼자 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나중에 남편이 알게 되자 남편이 화를 내더군요. 뭐냐? 우리 엄마라니까 이해가 안 가. 왜 며느리한테 이렇게 권유해 사게 하는 거야? 엄마가 당신에게 뭘 얼마나 도와줬다는지 항상 염증된다고. 엄마는 매번 그러니까 지영이 집에 가서 그녀가 나이 먹을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야? 자기도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면 혼자서 참고 넘길 수 없는 일인데 나에게 말해야지. 자기가 집에서 이런 대로 바뀌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에게 말해야지. 내가 자기랑 결혼했다는 게 회사에서는 그렇게 말했는데 똑부러지게 일하던 사람이 우리 집에서 일하는 것을 거절했다. 자신이 받아들인다면 우리 엄마와 지영이가 강요하며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어. 그러니 제발 자발적으로 수긍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청했어. 알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번 일은 넘어가 주면 안 될까요? 지난번에 당신이 일을 끝낸 후로 가정 분위기가 쌀쌀해졌다. 뭔가 내 탓 같아 늘 눈치를 본단 말이지. 앞으로는 내가 그냥 슬프지 않겠다고 말했으니까 이번에는 조용히 흘려보자. 네, 부탁해. 남편은 한 번만 달건을 한 뒤에는 조용히 넘겨주기로 했어요. 실은 지금까지 내 기대는 시간이 흘러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약간 바뀔 거라고 희망했어. 사람은 뼛속까지 나쁜 게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몇 달 뒤, 나는요.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갑자기 스페인어를 배우겠다는 사람이 늘어나서 그동안 정신없이 수업을 듣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바람에 몸에 무리가 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감기로 시작했던 것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태가 심해져 결국 폐렴으로 악화되었죠. 새벽에 열이 40도에 가까이 오르자 남편이 급하게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입원해야 했어요. 남편이 월차를 내고 제 곁을 지켜주겠다 해서 저희 엄마가 뜯어말렸어요. 엄마가 제 곁에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회사 일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대로 우리 아이를 돌봐주기로 하셨어요. 그렇게 친정 부모님 덕분에 마음 편히 지내는 도중 남편이 출근한 사이 시어머니가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마침 엄마는 점심을 드시러 근내 식당에 내려가신 참이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아프시다니까 문까지 와 주셨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말을 듣자면 그게 아니다 싶더군요. 어머니가 병에서 죽을 병이라도 걸렸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옆병상에 누워 계시던 아주머니들이 황당해서 입을 벌리셨고 황당한 건 제가 마찬가지였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폐렴인가요? 조금만 조심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다고요. 하이고, 아주 큰 병에 걸렸네요. 아니, 새벽에 열이 많이 올라서 그를 데려오셨어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머님이 얼굴을 붉히셨다면 너나 아플 일이지. 왜 내 아들까지 힘들게 하니? 그리고 감기에 걸렸으면 약을 먹고 후딱 나을 일이지. 뭐 하느라고 빨리 다녀서 그 새벽에 내 아들을 고생시켜. 하여간에 너라는 애는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길만 패려 없고. 당장 일어나라. 그런데 폐렴이랑 감기랑 다를 게 뭐냐? 집에 가서 약을 먹고 한숨 푹 자면 다 나을 텐데. 윤나는 내가 이러는 게 다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 거야? 정신력이 강해봐. 감기 좀 걸렸다고 병원에 입원까지 하나. 애초에 감기로 입원까지 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돼. 입원하면 그게 다 누구 돈인데? 아, 일어나고 뭐해? 당장 퇴원 수속을 받지 않는 것이 그때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들어오시던 엄마가 제 침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굳은 얼굴로 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한마디 하셨어요. 그깟 폐렴이라고 유행을 탄다고 하던데 사도 참 사람이 이중적이군요. 당신 딸이 감기에 걸렸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사람처럼 그 난리를 치고는 내 딸한테 신우 홍삼까지 달려 먹이시더라니요. 그렇게 놓고 며느리가 아프다니까 정신력이 약해서 아픈 거라고 하시네요. 아휴, 아무리 파리 안으로 굽는 거라지만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니,
내가 뭘 너무한 걸까요? 그리고 언제 제가 얘한테 내 딸에게 먹을 홍삼을 다려 바치라고 했습니까? 얘가 자진해 거예요. 사람 아주 이상하게 만드는 재주 있으시네요. 그러자 엄마가 혀를 찌어 말했습니다. 피씨가 웃었습니다. 사돈을 지금은 본이 성격만 못된 것이 아니라 거짓말도 잘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통화를 하실 때 옆에서 다들이 들었는데도 어떻게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을 하실 수 있는지 의아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여 내 딸을 못된 며느리로 만드시려고 하셨나 봐요. 저는 이상합니다. 더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 겁니다. 안 되면 뭐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얘들아, 이혼을 시키자거나 하는 건가요? 그러자 우리 엄마가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휴대폰에는 하트 모양과 함께 사위라고 적혀 있었어요. 통화 상태였는지 휴대폰이 너무해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스피커 표시를 누르자 남편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엄마, 정말 끝까지 이런 일을 하시겠군요. 아픈 사람을 찾아서 꼭 도와주시더군요. 그러셔야 되냐고요. 감기에 걸린 엄마. 딸은 중병에 걸린 것처럼 취급하고 패령한 며느리는 정신력을 탓하는 엄마에게 그동안 기대하고 살았던 내가 미친 놈이네요. 오늘처럼 내 부모가 창피했던 적도 없었다고요. 지난 6년 동안 이 사람이 엄마랑 우리 집에 얼마나 잘해주었는지 엄마도 알잖아요. 엄마는 자식들보다 더 엄마를 위해 줬던 걸 알면서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건 안 보고 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짓인 것 같습니다. 엄마한테 기대하지 않고 살 거예요. 그리고 내 아내도 더는 엄마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접받지 않도록 하리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얼굴 보지 말고 살아요. 단지 아들 하나 없다고 생각하고 사시라고요. 난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유로 엄마도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앞으로 우리 집에 끼어들 생각을 말씀드리는 당신의 아들의 모진 말이 들리면서 시어머니는 안심하고 안아줬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병실에서의 사건 이후 그 순간부터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남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엄마가 잘못했다고 사과해도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 사건으로 인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은 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연락을 끊고 아내를 택한 남편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더욱 신경 써서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남편도 저희 부모님을 찬 부모님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고요. 결국 정신력을 가지고 며느리를 괴롭힌 시어머니는 말년에 당신의 아들을 통해 정신교육을 받게 되었죠. 며느리도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딸이라는 것을 시어머니가 깨닫길 바라며 시어머니의 마음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제가 또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되겠죠. 절대로 잊지 않고 언제나 며느리를 서운하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기대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일 가득하길 바랍니다.